때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문제 하나가요. 거대한 흐름을 완전히 막아설 때가 있죠. 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AI와 40인의 괴짜들, 4장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XOR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논리 연산인데요. 네네. 이게 어떻게 초기 인공지능 연구, 특히 그 퍼셉트론을 멈춰 세우고 첫 번째 AI 겨울까지 불러왔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 1969년에 마빈 민스키하고 시모어 페퍼트가 제시한 수학적 증명이 있었죠. 이게 퍼셉트론이라는 초기 신경망 모델의 어떤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아, 그 한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한계가 도대체 뭐였고 또 왜 그게 당시 AI 연구 전체에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XOR, 이게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예를 들어 스위치가 2개 있고 전 인구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두 스위치 상태가 서로 다를 때만 전구가 켜지는 규칙. 아, 하나는 켜고 하나는 껐을 때. 네,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XOR, 베타적 논리합입니다. 둘 다 켜거나 둘 다 끄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컴퓨터는 뭐 AND, OR,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XOR 같은 기본 논리 연산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그런데 초기 퍼셉트론은 이 XOR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아, 못했다고요? 네. 왜죠? 왜냐하면 퍼셉트론의 작동 방식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직선 하나로 나누는 거거든요. 아, 선 하나로 가르는 거? 점들을 찍었을 때요. AND나 OR 연산 결과는 직선 하나로 ON 상태, OFF 상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선형 분리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아하. 그런데 XOR은 0,1이란 1,0만 ON이고 나머지는 OFF니까 맞아요. 이걸 점으로 찍으면 정말 직선 하나로는 ON인 점들만 가려낼 수가 없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분리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왜 그렇게까지 큰 문제였던 뭘까요? 그 로젠블렛의 초기 퍼셉트론 있잖아요. 도형구조라고 했던 거. 네네, 봤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그 문제들이 다행히 선형 분리가 가능한 좀 단순한 형태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 뭐 예를 들면 이미지 인식이라던가 자연어 처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대부분 패턴이 비선형적이란 말이죠. 아하, 훨씬 복잡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XOR을 풀 수 없다는 건 퍼셉트론이 이런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의 잠재력 자체가 없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와, 바로 그 지점을 1969년에 마빈 민스키랑 시모어 페퍼트가 퍼셉트론즈라는 책에서 수학적으로 파고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책에서 민스키가 퍼셉트론은 종이 위에 직선 하나 그어서 문제 푸는 거랑 같다. 근데 세상 많은 문제는 직선 하나로는 해결 못한다. 뭐 이렇게 지적했다면서요? 네, 그런 비유를 썼죠. 그런데 핵심은 사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더 깊은 곳이요? 네, 사실 퍼셉트론을 여러 겹 쌓으면요. 이걸 이제 다칭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XOR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알려져 있었어요. 로젠블렛도 이걸 알고 있었고요.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거죠? 민스키와 페퍼트가 진짜 문제 삼았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층으로 된 신경망을 어떻게 학습시킬 건데 하는 거였죠. 아, 학습 방법? 네, 중간층, 그러니까 은닉층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오류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연결 가중치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 학습 방법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방법이 없었다고요? 네, 이 학습 알고리즘의 부재, 바로 이게 그들이 지적한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XOR 연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여러 층으로 만들었을 때 이걸 학습시킬 방법이 없다는 게 진짜 결정타였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 파장이 정말 엄청났겠는데요. 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퍼셉트론은 막다른 길이다. 이런 인식이 확 퍼지면서 연구 자금이 그냥 뚝 끊겨버렸어요. 아, 신경망 연구 자체가 완전히 급격하게 위축됐죠. 이게 바로 1970년대 AI 연구의 첫 번째 겨울, AI 윈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AI 겨울. 네, 당시에는 신경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금기어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연구자는 학회에서 신경망 이야기만 떠내도 사람들이 슬슬 피했다. 이렇게 회고할 정도였으니까요. 허허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보면 신경망 연구의 개척자 중 한 명이었던 민스키가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분야를 10년 넘게 얼어붙게 만든 셈이네요. 그렇죠.
물론 민스키는 나중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고 딥러닝이 옳았다고 인정했다고는 전해집니다만 어쨌든 당시 그의 비판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어요. 주목은 못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땐 그랬죠. 그러다가 한 10여 년쯤 흘러서요. 1986년에 제프리 힌튼, 데이비드 럼멜라트, 로널드 윌리엄스 이분들이 이 역전파, 100% 알고리즘을 다시 세상에 알리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아, 드디어. 네, 역전파는 뭐냐면 출력층의 오류를 거꾸로 말 그대로 역으로 추적하면서 각 층의 가중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즉, 민스키가 지적했던 바로 그 다층 퍼셉트론의 학습 방법을 마침내 찾아낸 겁니다. 와, 드디어 그 XOR의 벽을 넘어서 더 복잡한 비선형 문제들을 학습할 길을 열어준 거군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딥러닝 혁명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 셈이네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겨울을 거쳐야 했지만요. 네, 맞습니다. 돌아보면 참 흥미로운 여정이에요. XOR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문제가 AI 연구를 거의 10년간 멈춰 세웠는데 네. 역설적으로 바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현재의 딥러닝이라는 강력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가장 큰 혁신을 낳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빈 민스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되게 할지 찾을 수 있다고요. 네, 의미심장한 말이죠. 어쩌면 이 XOR이라는 벽은 AI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할 성장의 통증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좌절과 극복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이 혹독했던 겨울을 꿋꿋이 버텨낸 또 다른 괴짜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